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마약 사건 관련해가지고 최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비슷한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마약 수사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의혹이 터졌는데 일단 영등포 경찰서에서 마약 조직을 검거했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관세청 직원들이 연루됐다 이런 혐의를 잡고 이제 보도자료까지 써서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위로부터 외압이 나왔다. 관세청 이 부분 빼라. 뭐 이런 이제 외압이 나왔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여기서 등장한 이 압박 비스무리한 걸 가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비스무리한 거요? 왜 이렇게 약해졌어요? 한겨레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아직. 조병로 경무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내가 바로 승진을 챙겨줬다라고 언급한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럼 이 수사 외압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흘러들어온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의혹 어느 정도로까지 이제 번져서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 백경정이 했던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 건 맞죠. 네. 최소한 언론 브리핑 자료에 빠졌잖아요. 그렇죠. 관세청 직원이 연루됐다는 건 빠졌기 때문에 외압이 행사된 건 맞죠. 그럼 이 외압의 주체가 누구냐? 외압의 첫째는 조병로 경무관이 상당히 관여를 한 것으로 보여요. 네. 직접 전화해서 같은 국가기관끼리 이러는 건 누워서 침뱉기야 라고 얘기했고 그럼 조병로 경무관은 왜 외압을 행사했냐? 이 사람이 국회 나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옛날 인천 관세 쪽에서 일을 해서 거기 아는 사람이 부탁해서 네. 사실 경찰 쪽에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 직원이 여기 마약에 연루됐다는 걸 대통령이 알면 우리 큰일 나. 좀 도와줘. 조경무관. 그러면 그냥 그 민원으로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가장 1차원적인 건데 문제는 여기서 영등포 서장이 용산서도 알고 있다. 네. 그건 그냥 용산 뻥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용산에 행정관도 많고 많이 있잖아요. 선임 행정관, 비서관, 수석, 비서실장 쭉 있잖아요. 사실은 서장급 정도는 행정관에서도 컨트롤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용산에서는. 네. 힘이 세니까. 그런데 요 정도면 그냥 행정관이 조 경무관에 누구 부탁을 받고 행정관 한 명이 형님 제가 좀 말씀해 볼게요.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 일부 경찰들의 이것도 진상을 밝히고 처벌을 해야 될 일이지만 일부 경찰들의 외압, 민원 행사 뭐 이 정도로 볼 수도 있어요. 밑에서 약간 끝나는 느낌. 그렇게 끝날 네. 수도 있어요. 이 정도라면.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수사 전담팀이 해체가 돼버리고 이 사람이 좌천됐어요. 백경정이.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서장은 용산으로 갔습니다. 승진했죠. 승진까지 모르겠어요. 좋은 자리로 갔어요. 네. 네. 그 자치비서관실인가요? 거기 쪽에 갔다는데 좋은 자리로 갔어요. 그러면은 그냥 요 정도로 전화 한 통 해주고 이 정도가 아니라 실제 권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이동시킬 수 있고 팀 자체를 해체시킬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러면 요 정도에서 돌았던 외압이 아니라 혹시 더 힘센 사람이 개입된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가 있죠. 이거는 행정관급 정도가 아니고 물론 제가 여기서 더 힘센 사람 무조건 대통령이나 여사 그렇게까지는 뭐 안 봐도 경찰의 인사 정도면은 그보다 좀 낮은 수준에서도 할 수는 있어요. 조금 낮은 수준에서는. 네. 근데 모르잖아요. 어쨌든 뭐 꽤 센 권력이 작동됐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규명을 해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하필이면 또 그분이 이종호 전 대표랑 연결이 돼 있는 분이다 보니까 더 의심이 되는 상황. 네. 그러니까 조병로 경무관이 이종호 대표랑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워책예변 단톡방에서 원래 치안감 승진시켜준다고 했는데 실행은 안 됐죠. 네. 승진을 못 시켰어요. 근데 이 조병로 경무관도 이 얘기가 나오자 인사혁신처에 징계 의견으로 올라갔는데 인사혁신처가 안 했어요. 불문. 네. 그럼 이것도 더 센 권력이 작동되지 않았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용산에 행정관급이 아닌 훨씬 위에서 움직였다. 네. 그것도 마약 관련 사범에 대해서. 네. 요거는 큰 거죠. 그래서 이거 규명을 해야 돼요. 누군지. 그럼 제가 여권한테 이거 좀 알아보고 있냐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권에서는. 네. 근데 뭐 이거는 이미 의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규명이 돼야 될 거라고 봐요. 총장님 어떻게 보세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네. 거기에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 나와가지고 여러 증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이 군에서도 일어나고 경찰에서도 일어나고 국가의 중요한 공권력인 두 집단에서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시스템을 파괴하는 행위들이 일어난 것은
대단히 윤석열 정권이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 많은 뭐 평론가분들은 결국 이종호 흑진주 대표가 거기에 껴있기 때문에 블랙펄, 네.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또 연루된 거 아니야? 그 관여된 거 아니야? 막 이러한 막 분석과 추측을 하던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별히 강조하시네요. 네, 네. 그런 사람들의 불쾌한 평론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화를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규명돼야 될 것 같은데,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여러 가지 자료들이 야당에서는 지금 축적되고 제보까지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자칫 잘못하면 최상병 순직 사건과 박정훈 대령 건과 같이 그렇게 좀 정권을 뒤흔들 만한 그런 일로 좀 비화되지 않을까, 좀 그런 걱정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순진하게 그냥 이 사건을 보면, 그러니까 최상병 수사 외압 정도까지는 아닐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최초의 발단 민원이 어떤 식이었냐면, 언론 브리핑에서 관세청장님 빼달라는 거였거든요. 네. 왜 빼달라는 거냐? 대통령이나 대처 위에서 관세청도, 야, 내가 이렇게 마약 사범 다 때려잡지 않는데 니네도 연루돼 있었어? 이게 듣기 싫은 거였거든요. 들어야지 그런 얘기. 그쵸. 근데 그게 찍힐까봐. 어쨌든 단순한 민원일. 그렇죠. 찍힐까봐 브리핑에서 빼달라는 건데, 본인들이 찍힐까봐 브리핑에서 빼달라는 걸 대통령한테 이것 좀 빼주세요라고 할 것 같지는 아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뭐 그 정도 수준인데, 현재 순진하게 추측하자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수석급이나 비서관급에서 움직였다. 그것도 큰 거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규명이 돼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지금 이 정부 들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뭐냐면, 과거 정부에서는 뭐 그거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래요. 이런 게 나오면 나와서 사과를 합니다. 아, 이거는 저희가 수사가 이렇게 누군가 외압을 행사했던 거는 저희가 혹시 그런 일 있었으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대한 밝혀서 진실규명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게 기본이에요. 네. 밑에서는 어디서나 나쁜 짓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들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들킬까봐 나쁜 짓을 더 조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정부에서는 들켜도 그건 정치 공세야. 말도 안 되는 소리. 네. 끝. 묻어. 그리고 심지어 권익위는 말도 안 되는 거,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가는 건, 이건 정말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지금 이명박 정부 때보다도 훨씬 더 후퇴돼 있다. 각 기관들이 걸렸는데도 떳떳해. 네. 얘도 뭐 홍삼을 먹은 거야? 왜 이렇게 떳떳해 다들? 사건 사고는 벌어질 수 있으나 그거를 그렇죠. 후속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국민들 앞에서 내보이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태도가 지금 거만하고 오만해졌다. 뭐 이렇게 방심위 같은 것도 예를 들어 민원사주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보면 사실 예전에 같으면 걸렸으면 아이고 들켰네 죄송합니다 하고 나가는 게 기본이에요. 뭐가 문제야? 라고 하잖아요. 그건 왜냐?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정 운영을 이제 민주당과의 싸움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싸우다가 저 좀 쳤어. 뭐가 문제야? 이렇게 덤비는 모든 게 다 정치 공세로 그러니까 치부되는. 전반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모습 보면 나라가 망가져가고 있다. 지금 권력자들은 공적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그냥 자의적인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과 신념과 고집만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큰일 났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나라가 시스템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 점점 이렇게 돼버리면 자기가 잘못을 해도 그냥 뭐 어떻게 서로 이렇게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서로 논쟁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기관들은 그래도 나름 공정한 판단을 해왔거든요. 왜냐면 관료들이, 고위 관료들이 최소한의 얼굴이 그게 최소한의 자존심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장 실망스러운데 그런 일들을 버젓이 하고 있다. 해체해버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2, 3년을 더 한다 그러면 점점 더 그게 버릇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후퇴할 것 같은 걱정이 들기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안 나오신다면 일단 얼려라도 두자. 시간만 지나가고 그냥 국가 전체를 얼음장처럼 꽁꽁 얼려놔. 꽁꽁 얼려놓고라도 싶어요. 아니 점점 후퇴돼 우리나라가. 알겠습니다. 민주주의 후퇴, 시스템의 후퇴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거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이 되고 첫 출근하자마자 한 일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그다음에 KBS 이사진 선임, 요 두 개를 두 명이 모여서 그날 임명된 또 부위원장과 함께 두 명이서 이제 의결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진숙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진행 상황이고, 일단 이진숙 위원장이
이렇게 빨리 하루 만에 하루도 채 안 돼서 이거를 이렇게 처리하리라는 예상까지는 못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둘렀을까요? 용산에서 시키니까 했겠죠. 뭐 자기가 뭐 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언제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될지 모름으로. 그렇죠. 그냥 빨리빨리 해라. 네. 그럼 미션을 받고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냐. 얼마나 급했으면은 대통령한테 임명장 수령도 안 받고 보통 장관급 인사들은 현충원 가서 좀 그렇죠. 참배하고 네. 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순국선열 어르신들 저 좀 잘 보살펴 주세요. 그러한 참배도 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그냥 뭐 가서 후딱 해쳐버리잖아요. 부적절한 인사가 부적절한 방식과 형식을 통해서 국가의 시스템 자체를 또 망가뜨린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다. 그렇게 네. 볼 수밖에 없죠. 네. 네. 시스템을 망가뜨린 상징적인 사례다. 네. 저는 뭐 이준숙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본적인 상식의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닌 정말 민주주의 후퇴가 너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디테일인데 이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디테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그렇죠. 이준숙 위원장이 임명이 됐어요. 임명 몇 시간 만에 KBS 7명, 박문진 6명의 여권 추천 인사에 대해서 의결을 합니다. 네. 난 서류다 이렇게 봤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13명을 따져보고 이 사람이 괜찮습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면접도 보고 뭐 이런 것도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근데 보고 그냥 도장만 찍은 거예요. 명단이 내려왔겠죠. 그렇죠. 그걸 또 그러니까 심각하게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바깥으로 보이게 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중요한 방송공사 KBS, 박문진 MBC의 이사회죠 사실상 여기에 대해 임원들을 꼼꼼히 따져봤어라는 형식적 틀은 최소한 가져가야 되거든요. 네. 그게 공공기관의 국민에 대한 예의예요. 그렇죠. 근데 필요 없다. 어차피 니네들 다 안 좋아하잖아. 도장 사인 끝. 그런 최소한의 형식조차도 안 지키는 문제. 그러니까 이런 분이 저는 몇 번 뭐 방송에서마다 얘기하는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에 대해서 이게 논쟁적 사안이다.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 논쟁적 사안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나라 장관으로 앉힐 수가 있습니까? 네. 저는 민주당도 좀 잘못한 게 빵 얘기만 너무 하지 말고 법인카드 얘기 이런 것보다는 사실 그런 역사관을 문제 삼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네. 그거를 어차피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자리에서 방어하기 급하니까 저는 그거를 계속 한동훈 위원장한테 따져 물었어야 돼요. 네. 한동훈 대표한테. 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당신이 볼 때는 이준숙 후보자가 우리나라 방통위원장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습니까? 네. 그래서 법카로 들면 아니 그건 정치 공세라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을 건데 위안부 피해자 문제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문제를 그것도 뭐 손가락 좋아요. 이것보다는 청문회장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네. 정동영 의원이 물어보니까 민주화운동에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어떤 의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법에 나온 규정을 준수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장관급이.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한동훈 대표한테 물었으면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난처했을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진짜 한동훈 대표한테. 또 그것도 그런데 왜 자꾸 한동훈 응원해 주자니까 자꾸 곤란하게 만들어요. 나는 우리나라 검사가 또 대통령이 되는 건 반댈세. 나도 반댈세. 두 분 다 반대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준석 대표가 방송통신정책과 관련된 현안 문제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하니까 제가 방통위원장 임기가 시작이 되면 자세히 살펴보고 알아보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준비가 안 됐다. 파악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을 왜 시켰냐고. MBC 사장 바꾸려고 시킨 거라니까요. 뭘. 딴 게 뭐가 있어. 그럼 본인의 역할이 이제 거의 끝난 것 같고 이사 선임을 했으니까 의결했으니까 끝났죠. 그래서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해도 현재 결정이 날 때까지 버틸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 대체적인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안 버틸 것 같은데 안 버틸 것 같으세요? 네. 이동관 다시 시킨대요. 네. 근데 일단 벌써 세 번째잖아요. 탄핵안 발의 전에 사태, 김홍일, 이준수 셋이 무한 부르는 거야? 셋이 계속.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시키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 근데 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방통위원장도 코미디죠, 진짜. 입결했으니 네. 코미디 같은 일이지 한두 번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전문가가 됐다. 네. 이제 실력이 늘었으니까. 시작.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래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사퇴를 안 하고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버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이거는 통과되기가 어렵다. 그렇죠.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던데 실제로 헌재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걸로 보세요? 저도 하루 만에 탄핵 소추에 들어간다면 헌재에서 기각되기가 쉬워요. 그렇군요. 헌재 판단은 탄핵 심판은 뭐냐면 파면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가 회사 다닐 때도 누구 직원이 있어요. 여러 잘못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잘못에 대한 징계 수위가 다 돼 있습니다. 뭐 견책부터 해서 쭉쭉 했고 뭐 정직도 있고 뭐 있죠? 근신, 네. 정직. 나중에 이제 해임까지 있잖아요. 근데 파면 헌재가 탄핵하는 거는 탄핵 심판은 파면 여부만 선택하게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 경범죄 처벌법 갖고 파면시키냐? 그건 좀 그 사람 입장에서 억울할 수가 있죠. 죄가 있어도 파면보다 적은 죄라고 판단하면 이거는 그렇죠. 기각되는 거다. 네. 네. 그래서 뭐 경범죄 처벌법 지금 뭐 누가 한 명 그렇게 돼 있잖아요. 탄핵소추하겠다고 하는 분이 검사분이. 근데 그걸로 파면이냐? 그것만 딱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웬만한 공무원들이 노상방뇨했으면 파면이냐? 안 맞잖아요. 네. 근데 하루 딱 해서 2인 의결체제 했다고 해서 파면을 헌재에서 인용할까? 저는 거기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조금 더 그런 일들이 쌓이면 되겠지만 2인 체제 의결을 하나 가지고는 저는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고 보는데 네. 그렇다고 했는데 앞서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재판에서는 최종 다투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 하나로 파면시키기는 헌재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렇게 빨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것 자체가 사실은 전략적으로는 크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민주당이 그냥 강대강으로 밀리는 거다. 그런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아니,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각이나 각하가 돼요. 4개월에서 6개월 후에. 그럼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또 의결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안건 삼아서 또 탄핵해. 그냥 계속 탄핵하는 거야. 계속 탄핵 루프로. 그럼 또 이제 4개월, 6개월 또 업무 정지. 네. 근데 그때 월급이 나올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지 기간 중에. 네. 그냥 70%만 나올 것 같아요. 70%? 네. 그것도 어디야? 놀면서. 좋네. 네. 그럴 바에 제가 볼 때는 한 달, 어차피 이사진 선임을 했으니까 한 달 정도만 기다려도 네. 충분히 이분이 탄핵에 인용될 만한 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서두른 거 아닌가. 너무 서둘렀다. 네. 하루 만에 하는 건 좀 너무 심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큰 논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이 거칠어요. 일단 태극기 부대에 합류했고 유튜브에서 반노동 발언 일삼는 색깔론, 뭐 노조 혐오 부추기는데 이제 워딩 자체가 파업에는 손배소가 특효약이다. 노조가 없어서 감동이다.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한 것 자체가 과연 이분이 장관을 할 수 있을 만한 분이냐라고 하는 이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자, 보수 패널이신 장 소장님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제가 김문수 장관 후보자랑 인연이 네. 96년부터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래됐네요. 또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분이고 네. 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너무 친분에 약간 귀속돼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좀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죠.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친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더 문제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도 그렇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책이 중요한 부처는 금융이나 이런 데 뭐 당연히 기재부 출신들이 하는 거지만 그런데 그냥 관료들을 되게 신임하는 것 같은 대통령이 약간 파적 쟁점들이 좀 있는 네. 대표적으로 방통위 같은 데죠. 고용노동부도 노동 관련 법들에서 좀 그런 게 있고 네. 여기에는 구구 전사들을 장관으로 임명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네. 쭉 보면. 네. 코바코도. 네. 코바코야 그냥 하는 그건 뭐 자리 그냥 내준 것 같고 근데 구구 전사들을 임명시켜서 그러면 국민의 대통령인지 구구 우파의 대통령인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네.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국민의 대통령인지 구구 우파의 대통령인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네. 김문수 장관 물론 예전에는 좋은 일들 하시지만 뭐 언제적 가지고 다 얘기합니까? 네. 이분이 최근에 한 발언들 몇 년 전부터 한 발언들을 보면 구구 보수에 특히 노조와는 전혀 그렇죠. 가장 맡아서는 안 돼. 물론 이전에 경산호 위원장도 맡았기 때문에 그때도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도 가장 말이 안 되는 장관직의 후보자로 올라서 있거든요. 이분이 22년 몇 월인가요? 본인 유튜브에서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은 불법 파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폭탄을 안겨야 된다. 네. 그래야 가정 파탄을 시키는 것을 노동자들이 제일 두려워한다. 네. 어떻게 경기도 지사까지 한 분이 가정 파탄으로 협박하겠다는 네. 이제 민생이 파탄이라는 거잖아요. 네. 개인에게 손배소 폭탄을 내려서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합니까? 아니 그리고 사실 그것 때문에 가정 파탄뿐만 아니라 스스로 목숨 끊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사실. 제가 그래서 적고 왔었는데 이런 불법 파업에는 손배폭탄이 특효약이다. 민사소송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 쓰이고 가정이 파탄된다. 이게 22년에 한 말이에요. 네. 노동자들 파업에 대해서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분이 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2년 5월에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임명됐던 사람이라서 좀 오래돼서 좀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뒷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아, 장관. 네. 네. 다 고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네. 안 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실래요? 그랬더니 차 나와? 복권 얼마야?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정부 고위 관료들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면 정진석 비서실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래도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왜 이러한 선택들을 자꾸 하는지 좀 윤석열 정권 망하게 하려고 작심하고 지금 비서실장직을 수행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막 이진숙 같은 사람 뭐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분들을 장관이나 장관급으로 추천을 하고 임명을 하면 자신들은 어떻게 했겠냐고요.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아요, 진짜 이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이. 저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상혁 위원장을 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한상혁 위원장도 정파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파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게 정파성이 약간 요 정도라면 이진숙 위원장은 저 끝에 이렇게 가 계신 분이에요. 여기가 기준이라면 네. 저 끝에 가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같이 비교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널리즘에 대한 개념 자체, 그러니까 방송의 공정성 측면에서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침탈을 해왔던 분이고, 네. 그래서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제가 김문수 후보자도 얘기를 하려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네. 있잖아요. 이거는 고용노동부가 제일 신경 써야 될 법이잖아요. 이 법 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하며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뭐 뒤에는 물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법을 수행할 주무장관으로서 네. 김문수가 맞습니까? 안 맞죠. 네. 참 대한민국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참 일주일에 뭐 이렇게 많은 아이템이 우리 많이 건너뛰었는데도 네, 못한 게 지금 태반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국가를 너무 시끄럽게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본인 개인 동아리처럼 운영하고 있어. 재밌긴 한데 평론도 많이 할 것도 많아서 재밌긴 한데 나라가 점점 망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심히 걱정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티몬 IMF는 터지고 있고. 그러게요. 내 문화상품권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블랙 위원들의 리스트는 누설됐고. 아, 참. 그렇죠? 네. 말이 안 되는 게 계속 터지고 있는데 김문수 임명, 이진숙 임명에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있고.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상해. 나라가 이상해졌어.